네, 안녕하십니까. 송종훈입니다. 더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해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을 세 번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제주바다,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아열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주바다는 급격하게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달라지는 바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주 바다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 제주 바다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해 봅니다. 이 자리에 이영돈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흥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성게 혹시 좋아하십니까? 올해 유독 성게가 비쌌습니다. 1kg당 기본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이 해녀분들은 올해는 성게가 나지 않았다, 바다에 물건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바다 곡간이 비고 있다는 건데, 이영돈 교수님, 해양 자원이 얼마나 또 어떤 종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제주 바다의 해양 생물 자원들이 이제 급격한 감소는 충격적입니다. 요즘은 보게 되면 그 많던 이제 모자반유나 감태 같은 것들이 한 두세 그루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없는 게 섭섭함을 떠나서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자원량 변동을 보게 되면 90년대 중반이나 2000년대 초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대표적인 감태나 모자반유는 약 한 생산량 대비 한 90%가 감소가 됐고, 우리가 흔히 이제 오분자기 뚝배기로 해서 제주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오분자기류는 약 생산량이 약 90년대 중반이나 그때 비교했으면 5% 정도 안 됩니다. 거의 이제 자원들이 소멸 위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해녀분들이 자기네들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것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나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네. 옆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 등에서는 이제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분자기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원에서 종자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연안 바다에 좀 방류해서 자원 조성을 꾀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 회복은 참 더딘 그런 아쉬운 실정입니다. 네. 박 소장님, 지난달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가 이 과학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고 네. 이 제주 연안 환경 연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예, 네, 가장 화두가 된 게 기후 변화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우리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해양 생명공학 산업에 대해서 좀 한번 어느 정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셔서 답을 드렸고요. 첫 번째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30년에 몇 도 올랐다, 몇 도 올랐다라고 해서 많은 언론에 이미 기후 변화가 해양을 중심으로 돼서 온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길게 나열하기보다는 최근의 데이터에서의 온도 변화가 되게 크고요. 그 중에서 제주에서 괄목할 만한 게 겨울 수온입니다. 겨울 수온이 평균 18도를 유지하다가 지금 20도를 육박하는 그런 수온이 올 때, 결국 겨울에 찬물이 서식하는 생물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데이터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거기서 이제 해조류 중심의 어떠한 제주 연안의 서식처가 산호 중심으로 좀 바뀌어가는 어떤 과정이 지금 있지 않은가라는 저희가 이제 보완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양 생명공학 부분은 이미 미래 우리의 산업이라고 해서 많이들 투자도 하시고 정부도 관심이 많은데, 이 제주가 특히 그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뜻한 물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생물의 어떤 다양성의 확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하지만 제주는 이미 아시겠지만 수산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익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부가적으로 다른 방면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는 산업에 관련된 생명 소재, 즉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양식 산업은 단백질원 확보를 중심으로 갔는데, 저희는 그거 외에 뭐 향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건강 제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그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과를 일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 지난 이 시간에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주 바다의 아열대화로 이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감태, 즉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해산물 역시 줄어드는 그 심각성을 좀 지적한 바 있거든요. 예. 교수님, 이 한 번 고갈된 해양 자원은 그럼 복원하기가 좀 힘듭니까? 예, 그 고갈되는 해양자원 복원은 이제 그 자원의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되는 그 사업이라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자를 이식해서 그거를 이제 그 풍성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 복원이라는 것은 그 생물종이 이제 번식력이 복원이 되고 재생산이 되는 게 순환이 돼야 이제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 뭐 감태나 모자반유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식을 하더라도 조식 생물, 여기 되면 그걸 하면 갉아먹는 이제 요강류, 이제 육상에서 보면 곤충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갉아먹으고 해가지고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생물에 있어서 이식을 해서 얘네들이 또 어떻게 장소가 좋게 되면 이 해조들이 이제 풍성하게 돼서 숲 조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자원이 복원되기가 힘든 건 뭐냐면, 이 왕성하게 형성된 그 해조들이 재생산이 돼서 안착이 돼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고갈되는 해양 자원을 복원하는 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소장님, 아까 좀 전에 이 감태 등 해조류 대신에 제주에 이제 산호 서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산호가 제주에 최근에 나타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의 수온 상승이 산호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호에 의한 변화는 그 연안에서 그 생물, 즉 생태계를 이루는 서식처의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는 전통적으로 대형 갈조류, 뭐 감태나 뭐 이런 미역이나 대형 갈조류 위주의 어떤 서식 형태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식생물, 거기에 맞는 어류들이 살아왔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산호가 들어온다면 또 산호의 친화적인 생물로 이제 바뀌겠죠. 예, 그런 서식처 환경이 바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구성원도 바뀌고 우리 인간의 활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런 어떤 과정에 지금 제주가 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 생태계 복원 부분에서 이제 해주숲 사업들도 좀 진행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변해왔거든요. 과거의 긴 시간보다 최근 짧은 시간에 변해와서 지금 상황이라면 산호의 가입, 제주의 바다에 들어오는 산호와 산호의 번성은 좀 좌시하면 안 될 상황이다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이 과거에는 환경하면 사람이 뭘 잘못해서, 사람이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이 좀 자제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자연 변화의 약간 흐름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다시 한번 우리 제주 환경을, 특히 해양 환경을 좀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9년부터 이제 정부와 수자원공단은 이제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이 바다 숲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이제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이 바다숲 조성 사업,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바다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들이 많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제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투석을 하고 해조류를 이식해서 이제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숲을 조성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조성 효과의 그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떤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지금도 다각도로 이제 그 역량을 분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다숲 조성하는데 보다 더 좀 효율적인 방안을 환경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숲이 조성이 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가능성입니다. 바다숲을 조성하고 나서 조성 후 그 관리 시스템 운영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선책 차원에서 이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네. 박 소장님,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 사업이 이 아열대 진행 과정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바다숲 조성 사업 과연 그러면 실익이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교수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주 전체가 뭐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산업이나 아니면 우리 제주 문화에서의 그 바다숲은 굉장히 중요한 연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그 제주 전체를 놓고 바다숲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그 조사가 다 이루어졌고 거기 체계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그 현재 제주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까지 이용했던 연안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더 그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그 바다숲 사업이 결코 뭐랄까요,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니냐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이 조성에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은 중요하되 뒤에 따라오는 후속이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지나가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두 분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이제 이 바다숲 조성의 문제가 이 관리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제는 이제 이 바다숲 조성을 위해서 제주도가 이제 자체 생산 중인 해조류가 없다 보니 전량 이제 육지 업체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수중 환경이나 물리적인 요건이 또 육지 해양과는 좀 달라서 예. 이 제주만의 바다숲 조성책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바다숲 조성 사업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바다숲 조성 후 관리하는 그 주체가 어디냐면 우리 해양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특별자치도, 지방정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류 효과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그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이게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그 조사를 수행하는 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영시한 연구 용역 업체들입니다. 근데 이 연구 팀들을 이제 강화시켜 주려고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할 게 아니고 이게 바다숲 조성을 했을 때 적어도 이 숲이 형성이 되고 재생산이 되는 과정까지 그걸 보려면 3년 내지 5년이라는 좀 중장기적인 그 조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 성격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사하는 연구자들도 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전문 인력을 강화시키고 사후 관리하는데 아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지방정부나 이제 해양수산자원관리공단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이제 안 돼서 그쪽에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효율성을 강화시켜준다면 바다숲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팀들이 기술을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돼서 사후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소장님은 또 어떤 의견이 계십니까? 바다수비요. 얘기. 저는 조성사업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한. 뭐 전문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겠죠. 예. 근데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에 대한 어떤 변동보다는 그 후속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조성을 위한 사전에 그 충분한 정보 확보 그런 걸 통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교수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그 어떤 그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좋은 그 소재로 일을 진행할 때 그 중간에 관리 과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거기에 좀 부담을 가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바다수군요. 근데 뭐 연간 계획이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기후 변화와 달라지는 바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양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 소장님, 먼저 어떤 대안들을 우리 연구소 차원에서는 마련하고 계신지. 일단 해양에서 해양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의 개념이 우리가 최근까지는 그 먹거리, 즉 단백질원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원을 중심으로 그걸 자원의 중심에 놓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자원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단백질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우리 전체 우리 국민의 어떤 식생활이나 아니면 식량 자원으로서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부수적인 거에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눈을 돌려서 해양 생물을 자원화하는 것을 좀 확대하는 그게 이제 지금 생명공학 사업의 중심이 되는데 생명공학 사업은 뭐를 만들겠다는 어떤 목적에 너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소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 수산물 부산물 사업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속칭 이제 그러니까 살을 도려내고 나머지는 다 폐기물로 버렸는데 그 폐기물에서 뼈, 피부, 그다음에 심지어 눈, 그다음에 내장에서 갖가지 효소나 아니면 탄산염 같은 걸 뽑아내서 그거를 새로운 소재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필요한 거 버렸는데 나중에 필요 없이 버리는 것들에서 더 많은 자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생명과학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100g의 우리가 말하는 횟거리보다 0.1g의 그 피나 그 생물이 갖고 있는 효소가 더 비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무심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갔는데 실제로 그걸 다시 뒤돌아봤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교수님, 양식 산업 육성 쪽에서도 이런 대안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이거 뭐 저희도 양식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게 지금 다 알다시피 이제 광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광어 양식 산업에도 좀 그 경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입장에서 또는 연구자 입장에서 그걸 대응할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서두려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양식이란 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 양식 대상 생물이 사육 환경에 적응하는 그 생리적 특성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각각의 어떤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그 걔네들이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제는 그 특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알맞은 사육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영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어민들한테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지금 좀 선순환적이질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 30년 전에 했던 그 양식 시스템에서 지금 대부분의 양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제주도 수산연구원에서는 이제 그 발의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류어종에 대한 어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해양과학연구소, 제주대학 해양과학연구소는 이제 북발이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국립수산과학에서는 이제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온난화 대응에 대한 양식 어종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어종들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제 종자 생산, 그 다음에 사육 관리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한테 이거를 이제 새로운 양식 대상 어종으로 이제 권유를 하지 못하는 게 어떤 사육 시스템이 지금 기존의 광어 양식 사육 시스템에서 했을 때는 그 생산성이 낮거든요. 이 사육 시스템을 해가지고 적어도 광어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대상 어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해가지고 제주대학이라든지 또 수산해양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게 이제 차제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빅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어떤 양식산업 생산성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제 양식이라는 건 이제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된 어종들에 대한 경영 평가와 더불어 가지고 기술 보급하는데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용암해수 연구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최근 이 용암해수가 양식, 식용수 그리고 화장품 등의 이제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용암해수의 어떤 점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납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용암해수를 이제 연구 개발해가 돼가지고 예. 이제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행운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용암해수를 만났던 게 이게 이제 용암해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제주섬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까지 태평양 바닷물을 이제 품은 자원이 용암해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암해수 이런 특징 아주 다양한 제기도 많이 분포합니다. 근데 제주 지역에는 독특한 그 현무암 지질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암해수가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보게 되면 다른 데서는 좀 이제 함유하기 힘든 셀레늄이나 게르마늄 같은 그런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특히 말이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네. 이러한 것들 중금속 환경 오염 물질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은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닷물은 이제 1초도 이제 항상 변화가 다양한데 이제 용암해수는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거든요. 수온이 일정하고 이제 염분 농도가 일정하고 pH가 일정해서 어떤 소재로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소재 개발한 그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냐면은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제 미흡한 거예요. 용암해수 먹는 물 관리법엔 돼 있지만 용암해수를 이용한 부산물들을 이용한 소재 개발 있지 않습니까? 식음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지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제품 개발은 되는데 판매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런 그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또 용암해수라는 건 이제 알다시피 어떤 순환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처음에 용암해수 산업 단지를 만들 때는 그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용암해수 산업 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걸 했지만 이제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용암해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 제주도 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한테 이제는 오픈해가지고 소재 활용도를 이제 좀 제공해서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게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박 소장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해양 미세 조류 산업에도 이 제주의 용암해수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결과는 나왔고요. 저희도 그 용암해수를 쓰게 된 게, 그냥 계획적으로 쓴 게 아니고, 우리 그 지형적 여건상 그 바다 연안과 좀 떨어져 있어서 마침 용암해수 단지 옆에가 있어서 그거를 쓰게 됐어요. 근데 용암해수의 특징, 특히 미세조류나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 특별한 거라고 보면 결국은 모든 생물은 살아가는데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생물은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거든요. 근데 용암해수는 일단 수온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일반 바닷물 수능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분과 미네랄이 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물이 어떤 환경 변화나 살아가는 데서의 그 안정성을 찾기가 되게 원활하니까 결국은 성장이나 생산에도 상당한 그 우리가 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주 서귀포 부근에서 했던 실험보다 용암에서로 한 실험이 한 15% 정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지금 도에서도 이제 용암에서로 사용한 그 파운더리라고 해서 대양 집단 배량하는 체계를 좀 더 구축하려고 지금 저희 의견에 많이 그 도움을 주시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거기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용암에서 참 좋은 건데 그 정확한 그 상황에서의 그 좀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뭔가 정책의 부재로 지금 발전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이제 제주도가 제주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 1조 3천억 원 목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앞서 이제 교수님과 소장님께서도 진행 중이신 이제 제주 해양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 소장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는 청정함,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 대형 그 도서 공간이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한다면 그 기본적인 소재나 그런 공급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제주는 이 해양 쪽에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양 쪽에도 이 생명공학 쪽에 많이 특화된 그런 연구, 그다음에 많은 인력도 배출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아마 전국 시도에서 미래 전략을 낼 때 대부분 산업에 바이오를 안는 시도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해양 바이오도 이제 몇 개 시도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주가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럼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 해양 바이오 산업은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해양 생물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양 생물들이 갖고 있는 물질, 생산하는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 개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과학 기술이겠죠. 이 기술 산업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주도의 전통적인 수산 가공 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가공 수산업을 이제 요즘 그 추세에 맞게 좀 스마트하게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 수산 가공업을 이제 육성하는 정책. 그래서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제주 바다의 어떤 해양 생물 자원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소재로 하는 기술 사업화. 그 다음 또 하나는 전통적인 우리 제주의 어떤 수산 가공 산업의 가공 시설을 리메이크해서 스마트한 그 산업으로 이제 육성해난 전략. 그게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면 어떤 소재를 생산하고 추출하는 가공 시스템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제주도는 그렇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기술 산업화 쪽으로 하나는 가고 하나는 이제 가공 산업을 리메이크해서 스마트하게 해서 가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옥돔을 많이 합니다. 이제 옥돔은 제주도민들이 이제 많이 알고. 근데 옥돔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조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옥돔이 당일 잡은 옥돔인지, 제주연안에서 잡아서 저장 기간은 얼마나 된 건지,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그 제주의 어떤 정통적인 가공 산업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관광 산업과 이제 연계돼서 아주 이제 어떤 해양 바이오 산업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한 15년 전 됐을 겁니다. 이제 조그맣게 가공 산업을 했던 기업인이 이제는 시설 확충해가지고
제주 TP에서 스타 기업으로 성장하고 오. 요즘은 뭐 벤처기업협회 회장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예.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용동 교수님께서도 이제 거론해 주셨습니다만은 양식 산업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해양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바다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는데, 교수님, 제주 바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해양 관련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 뭐 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 또 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용 각각의 그 데이터들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아지면 이제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예측 가능한 이제 그 운영이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제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는 이제 우리 저 뭐 박흥식 소장님이 지금 근무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제 그 제주 연안 환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열다화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응하게 한 그 어떤 데이터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한 그 기획까지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형 해양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이 제주만에 특화된 해양 빅데이터가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제주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주를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좋아하고 많이 제 대상에 들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는 큰 섬입니다. 큰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어떠한 해양수산, 기후 아니면 국가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제주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전체를 그 하나의 점에서 해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제주도 제주만의 약간의 독립된 데이터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데이터 체계가 구축이 돼야 제주만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결과와 그 다음에 예측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그게 좀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들을 진행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거시적으로 보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와서 본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약간 독립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이 중앙체계와 연계된 네트워크상의 어떠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제주만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양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립된 빅데이터라 하시면은 이제 제주형 해양 데이터 플랫폼으로 지금 그렇죠.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제주형 해양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은 예.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데이터는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지만 요즘같이 굉장히 복잡한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의 사회에서는 그 데이터의 가치를 융합해서 또 새로운 결과나 예측을 양산할 수 있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데이터의 어떤 집성, 모으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요. 대신 거기에 기왕 그렇게 구축이 된다면 플랫폼 자체는 제주에 관련된 복합된 데이터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해양 하나만 하지 말고 해양, 대기, 육상, 심지어 도시 아니면 사회, 문화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데이터 체계에서 해양 쪽의 역할을 한번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구축하지 해양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래서 그런 체계를 한다면 제주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주 연안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 연안에 있어서 그 생물들이 환경 수용 능력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중요하죠. 제주 바다가 지금 제주 연안이 이제 지금 우리 보면 오픈된 바다로 보이는데
이 제주 연안을 감싸고 가는 이제 쿠르시오 해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쿠르시오 해류하고 제주 연안수하고 얼마만큼 교환이 되는지 제일 중요하죠. 이 값을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양연구원이라든지 국립수산관에다가 이 제주 연안수하고 쿠르시오의 턴오버, 그러니까 교환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제주 연안수 용량이 나올 겁니다. 가령 뭐 1조 톤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제주 섬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이 오고 그 다음에 양어장이 되고 다른 산업들이 과수원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사회구조가. 그럼 거기에서 산업 활동하면서 모든 그런 부산물들이 바다로 오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라든지 기타 등등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주 연안으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연안에 있는 생물 자원들은 이게 번식력이라든지 초기 생존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원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주 연안에 있는 기존의 생물들이 환경 수용 능력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연구자들은 그냥 뜬금없이 기후변화라는 거 이제 큰 그걸로 해서 다 커버하면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는 연구자로서 그건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수온이 발생이 어떤 제한 요소가 됐으며 우리가 말하면 이제 여기 생활하수라든지 산업 폐수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 물질들 이러한 것들이 이 점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연안 생물들한테 영향을 줬냐 이거지. 이게 계산이 되면 저감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이 구현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자료들을 먹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각 해역에 따라 가지고 이 해류의 이동에 대한 요소들을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군데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이제 하는 방안을 이제 구상해서 적용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돼야 이제 제주 연안 환경이 이제 건강해야지 제주도가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직 생활 마지막을 걸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안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박근식 소장님 이제 제안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뭐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너무 A부터 Z까지를 한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주만을 생각하는 특이, 버릴 거는 좀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주의 특성에 고도화된 그런 그 해양 산업 아니면 해양 관리, 예, 그다음에 뭐 해양의 어떤 가치 구현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도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를 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정책과 전략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바다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변하는 환경에 맞게 해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바다의 가능성과 혁신적인 기술이 융합된다면 위기의 제주 바다가 아니라 이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제주의 소리, TVN 제주교통방송이 공동 기획한 위기의 제주바다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정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